11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부분요. 인구 이동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요. 또 문화를 교류하고 그러고 삽니다. 생물학적으로도 합쳐지기도 하고요. 문화적으로도 합쳐지기도 합니다. 또 개중에는 이렇게 합쳐진 문화가 분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할 부분의 교과서 내용은 47페이지서부터요. 51페이지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고요.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7페이지 인구 이동의 전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원인입니다. 기원전 시기부터 7, 8세기경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유목민과 농경민 모두 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남하하는 형태였습니다. 인구 이동은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 인구 증가,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국가 사이의 전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동은 토착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서 2차, 3차의 인구 이동과 근거지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이동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속속 성립되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국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 사이의 융합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간의 새로운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의 전파와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화지역에서, 그러니까 중원지역에서 이제 내용입니다. 화북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 자, 선비, 흉노 등 북방 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한족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습니다. 한족은 이들을 오호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현과 후현은 요서와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랴오뚱 지역을 두고 패권을 겨루기도 하였습니다. 오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5세기 초에 선비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세운 북이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한족 정권은 오호의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창장강 이남 강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우고 화북의 오호 정권과 대립하였습니다. 이후 강남 지방에는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들어서서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기라고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한반도의 인구 이동입니다. 부요족은 만주 북부의 숭화강 일대에 살던 민족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 그 일부인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여 토착 세력을 아울러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정권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생기자 다시 그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습니다. 백제는 점차 토착 집단인 마한 세력을 흡수하여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한편 고조선이 멸망한 후 그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였습니다.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들 이주민과 경주 지방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면서 신라 건국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방의 가야도 이들 이주민과 연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4세기에 한사군이 고구려에 멸망한 후 그 유민의 일부가 다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백제와 가야 연맹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가야인의 일부는 바다를 건너 외로 이주하였는데 이후 두 지역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일본 열도로 이동. 한반도의 주민은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에 꾸준히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습니다.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확대, 삼국 간 전쟁의 격화 등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많은 가야인,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민 다수가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습니다.
오랜 전란에 시달렸던 한족도 한반도를 거쳐 이 대열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을 도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4세기 전반에 야마토 지방 및 그 주변의 호족이 연합하여 야마토 정권을 세웠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5세기 후반에는 규슈 북부에서 간사이 지방에 이르는 각지의 호족들을 복속하였습니다. 자, 지역 국가의 성장입니다. 49페이지 부분입니다. 호족 한족의 융합과 수당의 성장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토착 정권과 이주 정권, 이주 정권과 이주 정권 간의 빈번한 전쟁과 정복,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 유목민과 농경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로 생긴 갈등도 극심하였습니다. 이에 각 나라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는 융합 정책을 추진하여 정권을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화북 지방을 통일한 북인은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고 수도를 류양으로 옮기는 등 하나 정책을 추진하여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주 정권인 남조도 강남 지방의 토착민들과 융합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남조는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적인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강남 지방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와 그 뒤를 이은 당은 과거 한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외의 영역까지도 지배 아래 두려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강성하였던 유목국가인 돌골과 전쟁을 벌여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하는 등 동아시아 전체를 격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였습니다. 삼국의 항쟁과 야마토 정권의 성장, 일본 얘기입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7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였습니다. 이들 삼국은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한편 안으로는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밖으로는 남북조 및 외를 비롯한 국가들과 연계하여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며 국가의 생존과 영역의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은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한때 고구려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남조 및 외와 연계하여 세력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신라를 지원하고 백제를 압박하면서 5세기에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6세기에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에 나섰으며 이후 대외 팽창을 꾀하던 수당 제국과 연계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백제 돌궐 및 외와 연계하여 이에 맞섰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남조와 한반도의 삼국, 그 중에서도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산과 기술 등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7세기 중반에는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여 호족 세력을 누르고 관료제를 도입하였으며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율령에 기초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자, 51페이지 지역국가의 성장입니다. 등장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르는 근거지의 이동, 국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둘러싸고 일어난 대규모의 국제전이 끝난 뒤였습니다.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었고 신라는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주에서는 고구려의 유민이 중심이 되어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차지하는 한편 당 및 일본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동아시아 세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7세기 말부터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견당사를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8세기 초에는 당의 장안을 번떠 나라의 헤이조코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으며 8세기에는 헤이안쿄로 천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쿄 수도를 중심으로 귀족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고정된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당, 신라, 발해, 일본 등은 이후 안으로 왕권 강화와 지역 통합에 노력하고 밖으로는 대외관계 안정과 교역의 활성화, 문화 교류에 힘썼습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내용이 오늘 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읽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노트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교재 참고하셔서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강 인구 이동과 지역 국가의 성립입니다. 북방민족에 관련되는 선비, 흉노, 오호, 동진 이런 지역 5호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지역의 동진 뭐 이런 지역들,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우리나라, 야마토 정권 도레인 같은 일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생각일기 부분에 보면 북방계와 남방계의 얼굴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얼굴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 전형적으로 남방이는 이렇게 생겼고 북방이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열기 보면 밑에 있는 남방계열 쪽 보면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얼굴 형태가. 선생님도 남방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북방계 얼굴을 가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개학하고 나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확실히 선생님은 남방계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자, 북방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남방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족 안에서 북방계와 남방계가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인구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이동을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상황,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그런 혈연 관계가 형성이 됨으로써 이런 특징들이 이제 혼합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목표는 인구 이동의 원인을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고, 인구의 이동이 정권 수립에 기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원인은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인구 증가, 종족내 또는 종족 간의 정치적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 특징과 인위적인 인간 관계에 의한 인위적인 특징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가 이동을 하는구나. 자, 인구 이동의 과정 봅니다. 이주민들이 이동을 하는데 결국 이제 토착민들과 갈등을 생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혹은 토착민과의 갈등 과정에서 또 다른 이동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토착민과 갈등을 이제 겪게 되고 또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고, 어찌 보면 변증법적인 측면과도 비슷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보니까 부여족 일족에 남아 봅니다. 졸본 지역의 정착입니다. 토착민과 융합한다. 예족, 맥족. 이게 나중에 고구려 성립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들 중에 일부, 고구려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백제 성립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 백제 성립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그런 융합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도 익히 들어봤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세기 한사군의 멸망 후 일부 세력이 남부로 이동을 합니다. 백제와 가야 몇 명이 발달에 기여를 했고, 가야인 중에 일부는 왜 일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으로부터도 우리나라로 인구가 이동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고 문화가 교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 부분의 세 번째 봅니다. 국가별 이동 및 발달인데요. 북방민족 보겠습니다. 선비와 흉노의 남하로 화북지방의 새로운 정권에 수립됐는데 이걸 5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호는 북방민족의 민족의 종류를 5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5호에 의해서 이건 안 내려줬네요. 5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16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5호 16국. 자,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그루. 이 5사람들입니다. 다섯 민족입니다.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그루. 이 5민족이 중국의 북부 지역으로 와서 16개 나라를 만든다. 5호 16국. 자, 한쪽은 놓을게요. 북방민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양쯔강 이남으로 이동을 해서 동진을 건국합니다. 자, 한반도 지역은 부여족의 남하로 고구려가 건국이 되는데 고구려족의 일부 남하로 백제가 건국이 됐고요. 유이민과 토착민이 결합해서 신라와 가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의 모습들이 또 그대로 나타나게 되네요.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인의 일본 열도 이주로 야마토 정권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으로 유입해 들어온 이주민의 성씨를 기록해 놓은 기록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신찬 성씨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일본에 들어온 도레민들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지역 국가의 성립입니다. 중국의 북조 왕조인데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통한 호환 융합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호환 융합 정책을 시도했던 나라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고요. 특히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왕은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배우게 될 텐데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왕이 한 호환융합책 같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물론 6세기 말이 되면 결국에는 이 북방민족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통일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수나라와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100% 한족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는 요 왕실을 수나라, 당나라의 왕실에 해당되는 그 민족 그 사람들, 왕실 사람들은 일명 관롱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롱 집단의 그 출신은요, 중국에서도 이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이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방민족의 풍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완전한 북방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혼혈? 로 인한 그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정통 왕조로서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야마토 정권은요, 도레인들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정권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크게 이제 이용을 합니다. 야마토 정권 하면은 이제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타게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티벳은요, 토번의 성장입니다. 토번이
이제 토번이란 말이 티벳이에요. 한자로 토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사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한때 이제 송첸칸포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송첸칸포는요, 중국과 인도 지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과 인도 지역의 그 무역로를 장악하고 한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성장시킨 그런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에 관련되는 것들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주민이 이입됐고, 이제 갈등은 유목민, 농경민, 토착 정권, 이주 정권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그 과정 속에서 융합이나 혹은 동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정권이 안정된다. 갈등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한 성향의 집단들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모습들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지역 국가의 발달 부분입니다. 7세기 신라의 한반도 통일을 보면 고정된 영토 및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왕권의 강압, 지역 통합, 안정적 대외 관계를 통해 교류와 교육을 활발히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당나라, 한반도는 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 시대 7세기입니다. 일본은 외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일본으로 바뀌게 되고 이름이 이제 국호 자체가 일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스카 문화와 다이카 계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 베트남은 이제 북부 베트남의 이제 독립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중국, 한반도, 일본 요 세 나라의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눈에 쏙 보면 민족의 이동 및 정권 수립에 기여해가지고요. 요 위에 있었던 내용들 자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자세히 살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일본 얘기 나오는데 왼편에 보면 세토나이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일명 그 세토나이카이라고 하는 걸 우리 표현을 하면 내해라고 얘기를 해요. 내해는 안내자에다가 바다 해자 써서 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혼슈 그리고 시코쿠 큐슈 사이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다인데 섬과 섬 사이, 일본 본섬과 섬 사이에 있는 해협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흡사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강과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세토나이카이를 가봤는데 굉장히 잔잔해요. 바다 자체가. 이게 양쪽이 섬으로 막혀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인구 이동의 다양한 방법 그래서 이제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다양한 방법인데요. 자, 먼저 3위입니다. 영토가 동으로 바다 및 조선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임조와 강중에 다다르고 남으로는 북향호에 이르고 북으로는 황하를 의지하여 요새를 쌓아 음산에서 요동까지 연결되었다. 전국의 부호 12만 호를 함양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니까 3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인구를요, 인위적으로 이주시키는 걸 3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도 3인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3인 정책. 자, 그 다음에 피란입니다. 조선왕 만은 옛날 연나라 사람입니다. 진이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의 바깥 변방까지 소속시켰는데 한이 일어나서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에 의한 요새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부속시켰습니다. 연왕 노관이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게 됩니다. 무리 천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모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게 합니다. 상하장은 뭐냐면요, 장세, 상벽, 그 성벽을 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성벽의 위아래, 다시 얘기하면 이 근처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차 진번과 조선의 오란캐 및 옛 연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피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도망 나와서 이주해 온 것을 피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타 기술자 이주 조난 같은 게 있네요. 15년 가을 8월 임술삭 정유 백제왕이 아직기를 보내 양마 2피를 바쳤습니다. 그것을 경의 판상의 마국간에서 기르게 하였습니다. 아직기로 사육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기른 곳을 구판이라고 합니다. 아직기는 또한 능히 경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태자 토도출왕자의 스승으로 하게 됩니다. 아직기는 아직기사의 시조입니다. 16년 봄 2월 왕인이 왔습니다. 태자 토도출왕자의 스승으로 하였습니다. 여러 전적을 왕인에게 배웠습니다.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왕인은 서수등의 시조입니다. 고구려의 사신이 풍랑에 시달리고 표류하여 항구를 모르고 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군사가 숨겨놓고 있습니다. 고로 신이 알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좋아요. 짐이 제업을 잃은 지 약간년이다. 고구려인이 길을 잃고 월이 해안에 도착하였다. 표류에 괴로워서 생명하면서 생명을 온전하다. 천황의 은혜는 넓게 퍼져서 덕화는 크고 높고 인화가 널리 통해서 은혜가 탕탕한 것이 아닐까. 유사는 야마시로국의 상락군에 관을 지어 깨끗이 하고 후하게 도와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목적에 의해서 이주를 해왔다거나 혹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난파돼서 조난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이것 때문에 이제 이주해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내 시간이 되면 조선시대 때가 되면 여러분들 뭐 하멜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기 부분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생긴 연예인이 하나 나오네요. 자,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한국인의 기원이 궁금합니다. 한국인의 기원은 크게 외래 기원설과 자체 형성론 등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째, 외래 기원설은 한반도의 선사시대가 빗살무늬로 대변되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한다는 일제감정기 한국고고학관에서 비롯된 학설입니다. 따라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는 1960년대 초까지 부정되었습니다. 이 학설은 원래 구석기 시대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등장하는 것을 외지로부터 사람들이 흘러들어오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북방에서 이주해 왔다는 주장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외래 기원설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력한 학설로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기원지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북방 모처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보는 북방 기원설은 지금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방 기원설 외에도 남쪽에서 이주해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학설은 한국인이 원래 북방과 남방 두 갈래 방향에서 기원했으며 두 갈래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섞여 한국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한국인 혼혈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북방 기원설과 남방 기원설은 우리들의 얼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보통은 적절히 섞여서 나타나지만 유난히 북방적 골상과 남방적 골상으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연예인과 장승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연예인 지진이입니다. 북방계일까요? 남방계일까요? 정답은 북방계가 9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동건은 당연히 남방계입니다. 그것도 100% 남방계라고 합니다.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는 장승에서도 보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장승의 얼굴은 날카로워지고 눈이 가늘고 위로 쭉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으로 갈수록 얼굴과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체 형성론은 한국인이 한반도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 입장으로는 1970년 이래 북한에서 공시화시킨 민족기원에 대한 학설인 민족 단일성 기원론을 꼽습니다. 남한에서 자체 형성론으로 지칭되는 주장은 민족 단일성 기원론과 같은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형성론의 강점은 한국인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가정하거나 애써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리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또 이것이 이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남방설, 북방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나름대로 그 얼굴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유전자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남방계다 북방계다 어느 정도의 혼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역사 쪽에서도요, 이 과학을 굉장히 이렇게 잘 차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기원은 크게 외래 기원과 자체 형성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융합 정책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자, 북이 때 농서지방 적도에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는 사순이며 벼슬은 상서북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북위의 황제는 효문제였습니다. 그는 겨우 5살에 즉위하였으므로 태우 풍씨가 잠시 섭정하고 있었습니다. 486년 이충은 태우와 효문제를 도와 적극적으로 삼장제를 실시하였습니다. 5가구를 인으로 하고 5인을 리로, 5리를 당으로 하여 각각 하나의 장을 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세 제도를 건의하여 제후들의 재산 축적을 제한하고 나라의 수입을 늘려갑니다. 북위의 효문제는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통해 융합 정책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위의 효문제 얘기는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요 북위 하나 정책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요 북위 효문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주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정권의 성립입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네요. 무리에 일러 주몽이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3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습니다.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과 물이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을 하려고 하였으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 단지 비류숲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로 씨를 삼았습니다. 사방에서 듣고 와서 복종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땅이 말갈부락에 있어 침입하여 훔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복종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비류소 가운데로 나뭇잎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상류에 있는 것을 알고 사냥하며 찾아가서 비류국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나라 왕 송양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의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지의 아들이고 모처에 도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딸려 붙은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한 서로 화를 쏘아 제주를 겨루었는데 송량이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여름 6월에 송량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오니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량을 봉하여 임금을 삼았습니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 까닭이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물이라고 하는 뜻이 결국에는 옛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네요. 자, 고구려는 부역의 이주 집단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과 결합을 통해서 성립되는데 이런 국가의 형성 모습은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여에서 고구려 또 고구려에서 백제가 건국될 당시에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생각 열기 부분입니다. 야마토 정권인데요. 3에서 4세기 대규모의 전방 후원분, 이게 뭐냐면요. 전방은 앞에 입구 쪽은 네모났고요. 후원분, 뒷부분은 동그란 무덤의 형태를 전방 후원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덤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4세기의 대규모 전방 후원분을 시작으로 하는 고분이 서일본을 중심으로 각지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 고분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을 야마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의 정치적인 연합이 야마토를 시작으로 하는 긴키 지방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마토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연합을 우리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에서 4세기 무렵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본의 정권이 야마토 정권인데요. 이 야마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3, 4세기 무렵 일본도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상황인 건 분명했고요. 근데 어떤 세력이 하나 등장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통합을 했겠죠. 그게 이제 아마 야마토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그 통합된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하나의 정권이 수립된 것. 우린 이것을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출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야마토 정권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보다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거는 좀 늦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그런 통합이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야마토 정권도 어쨌든 일본의 국가 형성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도레이는 누구인가? 자, 고분시대 중기 이후 조선, 중국과의 교류가 성행한 결과 일본 열도로 이주해온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도레인들에 의해서 기직, 제도, 금속공예, 농업, 토목, 건축 등의 우수한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그들을 니시고리베, 스에츠고리베, 가리카누치베 등으로 부르는 전업 집단으로 조직하여 우지와 카바네를 주고 히나이와 그 주변에 살게 하였습니다. 도레인 중에 진시와 한시 등과 같이 후에 야마토 정권의 외교문서의 작성과 재정 등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5세기경 백제로부터
한자와 유교가 전해졌는데 이것은 6세기 전반에 전해진 불교와 함께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집권화 과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및 한반도 국가에서 이주해간 도레인들의 공이 컸다. 이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나타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가보면 신천성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일본 스스로도 이제 정권이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유의민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 형성되고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또한 이제 인정하고 그들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한테 막 와갖고 말을 걸더라고요. 일본 말로 당연히. 근데 더듬더듬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은 이 도레인 출신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게 넘어온 사람들이고 일본에 대한 그런 발전에 이런 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그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도레인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신은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출신 꼭 우리가 그 기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상 요즘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지역의 어느 생활권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향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TV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옛날 슈퍼맨이 들어왔다 보면은 그 추성훈 나오잖아요. 근데 추성훈한테 당신이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실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완전히 생활권은 일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에 뿌리를 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차별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고 우리나라 안 와서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그런 인간 자체로서의 그런 그 도리 같은 것들 그리고 권리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같은 국제시대에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잘 착안을 해서 그런 경우들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근저에 깔려져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오늘 11강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줄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준히 여러분들 책 보고 노트 정리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큰 실수 어려움이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착안을 하셔서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면
여러분들 출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이 출결이 밀리거나 늦게 듣거나 해가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밀리다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온라인 수업 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한 5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책 정리하시고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